이 여성은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죠. 감옥 생활과 망명 생활, 그녀의 현실이 무너질 때 레메디오스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인 그녀가 바라본 영적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컬트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오쿨레레인데요.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숨어 있으며 이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세계관이 오컬티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컬트는 모두에게 열린 사실이 아닌 오직 수행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함을 지니는데, 오늘 소개할 이 화가의 작품에는 주로 비밀스럽고 연금술적인 상징들이 나타나죠. 바로의 많은 작품은 자전적 성격을 띠는데요. 특히 이 삼면화에서 왼쪽 패널은 그녀가 엄격한 수녀원 학교에서 지냈던 시절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패널에서 수녀원 학생들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직조하는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은 자유를 향해 탈출하는 바로를 보여주죠. 바로의 그림에는 종종 여행이나 낯선 인물과의 만남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어린 시절 잦았던 이주와 전쟁으로 인한 망명 경험을 반영합니다. 특히 스페인 내전은 바로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환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 국민파와 공화파, 이 두 진영의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바로는 한 프랑스인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벤자맹 페레라는 남성으로 초현실주의 시인이자 정치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공화파에 자원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스페인 내전에서 국민파가 승리하였고 바로는 페레를 따라 함께 프랑스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스페인에서는 공화파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입국이 금지되었고 바로 역시 다시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조차 이 커플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공산주의자였던 페레가 감옥에 갇히고 바로 또한 그와 연인이란 이유로 몇 달간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후 투옥된 경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구금 기간과 장소, 그리고 당시의 상황 모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그녀에게 심리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남겼고 바로는 풀려나서도 계속해서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이 무렵 바로에게 평온한 날은 아직 멀리 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수용소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우연히 아직 법적으로 남편이었던 리사라가의 얼굴을 알아보았던 거죠. 그는 바로가 스페인 왕립 미술 아카데미를 다닐 적에 만난 동료 예술가였다가 아카데미를 졸업 후 결혼한 정식 남편이었는데요. 남편 리사라가 역시 공화파에 가담한 인물로 프랑스로 피난을 왔다가 정치적 난민 신분으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와 결혼 후 바로는 페레와 사랑에 빠져 함께 프랑스로 온 것이지만 남편이 갇혀있는 것을 안 이상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동료들과 돈을 모아 뇌물을 주고 남편을 풀려나게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곧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바로를 또다시 거대한 피난길에 오르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페레와 함께 멕시코로 향하게 되었죠. 페레의 공산주의 정치 성향이 미국 입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당시 멕시코는 스페인 망명자들에게 관대했기 때문이죠. 멕시코에 있으면서도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바로는 1947년에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강 탐험대에 참여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녀의 실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죠. 그러나 바로의 예술적 해석은 단순한 탐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그림에서 바로는 붉은색의 달걀 모양의 배를 타고 물의 숲속을 항해하고 있는데요. 나무의 몸통 안에는 크리스탈 잔이 있고 그 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며 이는 바로의 상상 속 신비로운 오리노코 강의 근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강을 따라 내려가는 탐험을 영적 탐구의 여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세 아서왕 전설인 성배 퀘스트 모티프를 차용해서 그림 전체에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성배를 찾는 여정은 전통적으로 순수한 덕성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성스러운 사명과 관련이 있죠. 바로가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근거로 이 그림은 자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탐색, 즉 잠재의식으로 향하는 항해인 셈이죠. 이런저런 잡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바로가 자신의 미술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 시작한 시점은 1952년 오스트리아 출신 난민이었던 발터 그린과 결혼하고부터였는데요. 그녀가 작품 활동을 하며 깊은 영향을 주고받은 동료로는 레오노라 캐링턴과 카티 호르나가 있습니다. 호르나는 두 사람과 멕시코에서 처음 만났지만 레오노라 캐링턴은 파리에 살던 시기 바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캐링턴은 그녀의 애인이었던 초현실주의 거장 막스 에른스트가 독일 게슈타포에 체포된 후 프랑스를 도망치듯 떠나 멕시코로 온 것이었죠. 참고로 캐링턴은 멕시코로 망명하기 전 스페인으로 향하는 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 증상을 보였고 결국 스페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녀 역시 험난한 시기를 겪었는데요. 때문에 바로와 캐링턴은 비슷한 망명 경험과 여성 예술가로서의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갖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금술과 마법 그리고 멕시코 민속 신앙에 매료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영감이 되죠. 레메디오스 바로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 인물로는 신비주의 철학자 구르지에프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구르지에프의 핵심 관점은 사람들이 삶을 거의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가며 자신의 진정한 내면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사람이 스스로에게서 깨어날 수 있는 이른바 제4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발전을 위한 요가 수행자의 길, 감정 수련을 위한 수도자의 길, 육체적 한계를 넘는 파키르의 길, 그리고 그루지에프의 제4의 길은 깨어있는 자신을 위해 일상 속에서 수행이 가능한 길인데요. 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 상태인지 계속 관찰하는 훈련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르지에프는 자세와 의식 상태가 연결된다고 믿었고 250여 개의 동작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성한 춤과 음악을 만들며 독자적인 영적 실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사상은 인간의 내면 변화를 상징하는 영적인 연금술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죠. 바로는 구르지에프의 과장된 수행을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깨어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 그림을 본다면 회색 망토로 덮인 여성들은 무의식적이고 기계적 성격을 은유하는 존재일 수 있고 고개사는 그의 마술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단적 몽유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자극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개사는 구르지에프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있죠. 하지만 이 인물이 깨달음을 주는 존재일지라도 전통적인 고개사의 이미지는 손재주로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기만적인 면을 지니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로의 그림 속 고개사는 기적을 행하는 인물과 허풍쟁이, 이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닌 양가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구르지에프를 향해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 같기도 하죠. 바로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의 새마녀라고 불렸고 그 별명처럼 여기 새들의 창조라는 제목의 그림은 그녀가 지닌 신비학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데요. 바로는 물질과 정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계로 관객을 초대하며 자기 발견의 여정을 제시합니다. 작품의 중심인물은 깃털 달린 옷을 입고 여러 신비로운 장치 근처에 앉아 있는데요. 그는 연금술적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듯 보이죠. 그를 둘러싼 복잡한 도구들은 과학과 마법이 융합된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연 법칙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변형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걸까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새는 자유와 영성, 그리고 영혼의 여정을 상징해 왔는데요. 바로의 그림에서 새는 영적 깨달음을 향해 날아오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마법적 능력에 대한 생각을 영국 작가 제럴드 가드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고는 믿지 않아요. 다만 나는 인과관계를 남들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건 일반적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레메디오스 바로는 멕시코에 살면서도 주로 유럽 미술에서 영감을 얻는 경향을 유지했는데요. 물론 멕시코 토착 문화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녀의 작품에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죠. 레메디오스 바로는 또한 그녀의 어린 시절 신앙이었던 가톨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작품에는 종교적 상징과 세계관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로 억압된 성적 욕망을 표현하던 동시대의 다른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달리 바로는 작품의 종교적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점이 그녀를 차별화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무의식을 다루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겐 사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그리던 결과는 의식을 통한 표현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가진 논리적 한계였습니다. 때문에 바로의 작품에서 신비주의적인 탐구는 이러한 한계를 피해 초현실주의 미술의 새로운 방향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되죠. 또한 바로는 여러 신비주의 이론과 마법과 정령신앙에서 영감을 얻으면서도 식물, 동물, 인간, 기계, 과학의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바로의 작품에는 동물, 그 중에서도 고양이와 새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로는 특히 고양이와 올빼미, 그리고 여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를 자주 묘사했죠.
바로의 회화 속 고양이는 관찰자나 또는 주술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요. 고양이가 중심 주제로 등장하는 작품들도 몇 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는 주인공과 협력하거나 장면의 일부로서 등장하죠. 한편 바로의 작품에서 새는 주로 상상력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새의 창조나 조우 같은 작품에서는 올빼미 인간 혼합체가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바로의 그림에서는 점성술에 대한 관심도 드러납니다. 달은 바로에게 우주적 에너지이자 변화와 순환의 상징일 뿐 아니라 여성의 내면과 감정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사냥의 여신 디아나는 달을 새 장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물이 달이 가진 변화와 성장의 힘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해석이 있고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여성의 억눌린 감정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죠. 또한 바로는 실제로 달빛 아래 크리스털이 빛을 흡수하게 놓아둔 뒤 작업할 때 그 크리스털을 이젤에 올려두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달 에너지가 깃든 크리스털로 캔버스 화면을 긁어내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녀의 후기 작업에 이르러 등장인물들은 점차 양성적인 인물들로 발전했는데요. 인물들은 대체로 하트 모양의 얼굴, 긴 코, 그리고 아몬드형 눈을 가졌고 바로와 닮은 외형을 지니고 있죠.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투영한 건데요. 여기에 예술가는 인물의 성별을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는 자신의 작업을 특정 미술사조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작품은 학자들에 의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그녀의 과거 주변 인물들과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는데요. 앙드레 브루통이 이끌던 초현실주의 예술가 서클은 주로 남성 위주였고 여성 예술가들이 종종 함께하긴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멤버보다는 남성 예술가들을 위한 뮤즈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바로가 파리에 살던 시절 전 연인이었던 페레를 통해 앙드레 브루통을 포함한 초현실주의 핵심 인물들과 교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바로는 브루통이 만든 모임의 분위기에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초현실주의 예술가인 앙드레 티리옹은 그 집단의 분위기를 입학시험을 치르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표현했죠. 미술사학자 데보라 헤인즈는 바로가 자신의 회화에서 보여준 모호한 젠더 정체성을 통해 당시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의 가부장적 태도를 뒤집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인물은 정신분석가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실제로 보면 문 옆 명패에는 당시 그 분야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아들러의 이니셜이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20세기 중반의 정신분석은 오늘날처럼 다층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특히 여성의 감정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림 속 인물은 이에 실망했던 걸까요? 여성 신체가 드러나는 가슴 부위는 눈이 달려있으며 이 눈은 그림 밖 시선과 마주치죠. 마치 뭘 쳐다보냐며 묻는 것도 같은데요. 손에는 인간의 머리가 매달려 있고 곧 우물 속으로 떨어뜨리려는 모습이 보이죠. 이 인물은 정신분석학자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고 아버지의 세계, 더 넓게는 모든 규율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는 당시 정신분석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그 장면을 정신분석가의 문을 나서는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한 예술가가 기존의 해석 체계를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찾는 과정을 담은 것이죠. 바로는 1955년과 그 다음 해에 갤러리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전시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특히 1955년 첫 개인전의 성공은 그녀의 작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1963년 레메디오스 바로는 자신의 마지막 완성작인 되살아나는 정물을 그린 뒤 같은 해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주로 여성 예술가를 초현실주의 운동 중심에서 배제했었던 앙드레 브루통은 바로의 사망 이후 그녀를 자신의 서클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레메디오스 바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소개될 더 재미있는 예술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